안녕하세요. 7월 16일 KBS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주말 사이 전해진 트럼프 피격 소식에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양시장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 후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3% 가까이 상승한 삼성전자와 제약바이오주 강세에 힘입어 양시장 소폭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관망세가 부각된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원전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가 힘을 얻으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또한 증시를 지지하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파월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에도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지지 의사를 표명한 영향에 2% 가까이 상승했고 TMGT가 31%대 급등하는 등 트럼프 수혜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대로 비트코인이 5%대 급등하면서 6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3중 전의 정책 기대감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트럼프 피격 충격과 그에 따라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세 부과 등 인플레이션 가중 우려에 상승했고 달러는 비둘기파적인 파월 발언에도 국채금리 상승 영향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감세와 관세 인상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파월은 인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100%까지 반영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트럼프 피격 충격이 오히려 트럼프 효과로 작용한 가운데 국내는 금리와 달러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해서 외국인 수급 흐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당선 시나리오가 힘을 얻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가정을 한 우리 주식시장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의 그림을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우선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조업 리쇼어링이고요. 제조업 리쇼어링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관세 인상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난 임기 때 했었고 또 지금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리쇼어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배가량 증가했던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던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또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업종 아이디어로는 원전 그리고 IT 기계, 금융주를 이제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국방 원조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는 곧 미국 외 국가들의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위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증액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무기 구매를 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방산 쪽에서의 수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 규제 완화입니다. 2019년 볼커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미국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던 경험이 있고요. 미국 금융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 금융주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죠. 그래서 우선주의 관련해서 제조업 리쇼어링, 국방원조 축소, 금융 규제 완화로 이제 규결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섹터로는 원전, IT, 기계, 금융 업종에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는 그런 하이난 위원의 코멘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해스과 해외 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제 각 자산별 전략을 차례로 제시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트럼프와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선이 112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 불확실성은 상당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선이 열리는 해에는 대선이 열리는 11월 초에서 가까운 이제 9월, 10월부터 시장의 선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변동성도 커지고 횡보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6월 27일에 첫 TV 토론이 있었고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부진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난주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위험에서 벗어난 직후 건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간판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불안이 민주당에 확산되고 있고요. 민주당 원내에서는 불출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 없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출마 의지를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으면서 민주당은 대선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뭐 노욕이다, 뭐 여러 표현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은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잠룡들이 대안으로 물망에 오르고는 있지만 대부분 2028년도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정도의 대중 인지도나 소구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치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어서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합주에서도 이미 거의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선거는 바람이 중요하니까 모르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7개 경합주 결과를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47% 이상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7%가 왜 중요하냐면 여론조사 무용론이 한창 많았던 16년에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선에서 특정 주에서 앞서는 후보의 지지율이 47%가 넘으면은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민주당에게는 지금 대선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우세주에서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선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소위 트럼프와 공화당의 싹쓸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 추진력은 더욱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7월 3일 자료를 통해서 일단 경기 민감주를 성장주와 함께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의외로 빠르게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요. 6월 27일 첫 TV 토론 그리고 7월 13일 트럼프의 피격 이후에 당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아울러서 민주당 우세주까지 공략하면서 싹트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 추진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관련해서 미국 채권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네, 미국 대선 이벤트 관련해서 미국 금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닮은 점 그리고 다른 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트럼프 정책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채권 섹터는 물가 연동체의 팁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같은 금리 발작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지만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트럼프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민, 관세, 감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나 트럼프의 정책은 성장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물가 연동 국채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 이벤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금리 발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11월부터 연말까지 10년물 금리가 60bp 가량 급등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와 닮은 점 그리고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은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관세, 이민, 감세 정책은 사실은 2016년도에도 똑같이 주장했던 바이고 또 닮은 점은 그 당시에도 트럼프와 공화당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이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데 금리의 경우에는 결국 트럼프의 정책 영향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결과였는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책 영향을 보면 2016년도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경기 부양적인 정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세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지금은 감세 정책보다는 이민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성장률에는 감세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급등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대선 결과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사실 2010년도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할 것이라는 기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보다도 오히려 2010년도 당시에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더 낮게 점쳐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확보가 얼마나 서프라이즈였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공화당의 승리가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시장의 충격 효과는 작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매크로 환경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명목 성장률을 2010년도와 최근 성장치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 2010년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던 해입니다. 왜 기준금리 인상을 했냐면 결국 성장률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도 반등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2016년 12월에 있었고요. 지금은 성장률도 꺾이고 인플레이션도 꺾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9월 인하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저희가 금리를 전망을 할 때는 대선의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매크로와 통화정책 사이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선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요인일 수 있지만 저희는 매크로와 통화정책 사이클을 감안하면 금리 급등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 금리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보자면 올해 3분기까지는 대선 이벤트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집중하면서 10년물 금리 추가 하락 전망을 하고요. 올해 4분기와 내년 초에는 대선 관련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리스크,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 보합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 2분기부터는 결국 연준의 인하 사이클 그리고 성장률 둔화가 부각되면서 다시 금리가 하향 안정, 내년 연말에는 금리가 3%대에 안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정책은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팁스 즉 물가 연동치에 이제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의 승리는 뭐 서프라이즈가 아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2016년과 같은 그런 발작 가능성은 낮다는 그런 박준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한번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어제 중국 2분기 GDP 발표됐습니다. GDP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이 생산과 수출을 강화해서 고용을 방어한다라는 것이 여실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GDP 2분기 기준으로 예상치 5.1% 크게 하회한 4.7%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밑에 있는 차트 참고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최종 소비 지출, 소비의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고정자본 형성과 특히나 순수출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고정자본 그 전체 고정자본 형성 관련돼서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부분이 특히나 좀 늘어난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비와 생산 지표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어제 2분기 GDP랑 같이 6월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요. 소매 판매는 예상치 3.4%를 크게 하회한 2%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소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다룬 것처럼 임금과 가처분 소득 비중이 크고 높은 레벨을 나타내는 중산층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준으로 이 소득의 중위값은 하락하고 있어서 이구환시나 여러 가지 정부가 보조금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중국 정부는 재정의 상당히 큰 부분을 소비 부양에 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소비는 인위적인 자극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에 방점을 두고 첨단 기술에 투입되는 재정 강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정치 구조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양한 체제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형 인프라, 산업 생산과 같은 이러한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 시장을 개선시키는 흐름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비 경기가 느리게 회복적인 것을 감안해서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생산 확대, 그러니까 고용을 방어할 수 있는 쪽에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생산과 수출 확대의 수혜 업종인 에너지, 유틸리티, 운송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이 3저 국면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저가 물량을 밀어내고 있지만 해당 업종들은 고가, 저가 구분 없이 생산과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다수가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고배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 자금의 높은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국의 2분기 GDP가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수출은 늘어났습니다. 이는 즉 고용 방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관련 업종으로는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운송이 긍정적이라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신규 이니시에이션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12개월 목표 주가 14만 5천 원 투자 의견 바이로 커버리지를 게시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NG나 메탄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이나 암모니아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에 늘거나 또는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선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필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을 수반하게 됩니다. LNG나 메탄올 듀얼 퓨얼 같은 경우에는 기존선 대비해서 약 1.5배, 암모니아는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현대 마린 솔루션의 매출 단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선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선봉량은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모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부품 교체와 정비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행정 엔진 시장에서 계열사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힘센 엔진의 MS는 사행정 DF 시장에서 지난해 51%로 상승했습니다. 친환경 DF 엔진이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AM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P와 Q가 모두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사업 모델로 매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매출이나 이익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야 될 유인이 적어서 대부분의 이익은 사내에 유보되고 이것은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사는 50에서 70%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평균 배당 성향은 88.4%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향후 3년간 70% 내외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 14만 5천 원, 투자 의견 바이로 커버리지를 게시하겠습니다.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매력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기 2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네, 삼성전기 투자 의견 바이오 목표 주가 21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1%고요. 2분기 영업이익 2,057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MLCC와 기판 쪽이 호실적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MLCC는 현재 재고 수준이 낮은 상황인데 전장과 산업용 중심으로 출하량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높은 환율로 인해서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화현과 삼성전자향 등 중가폰 수요 증가로 BJ 매출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FCBJ 같은 경우도 전장, 서버, PC향 등 기저가 낮은 종목 아이템들의 수요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IT 부품 쪽 탑픽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IT 세트 수요 회복 그리고 서버 전장의 매출 확대에 따른 우상향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AI 확산으로 인한 다방면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2개월 포워드 P도 17배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사인 무라타의 24배, 타이어 유덴의 25배 대비 저렴함으로 주가 상단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기 투자 의견 바이오 목표 주가 21만 원을 유지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IT 부품업종 탑픽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과 건설업종 한번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정문준 의원입니다. 대우건설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000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분기 실적은 낮아진 시장 기대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 2.7조 원, 영업이익 1,200억 수준이고요. 주택건축 부분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원가율이 함께 부진한 것이 실적의 주요 부담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택 공급은 6,900세대로 다소 부진하고 다만 3분기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체코 원전,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공장 등의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 요소가 많은 기업입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원가율과 현금 흐름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주가 반등 관련 코멘트 및 대응 전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상반기 극도의 부진을 이어가던 건설업종이 7월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영업일 상승이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서울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가격 및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밸류에이션이 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왜 오르느냐보다 추세적 반등이 이어질 것인가, 이게 업종 전반의 상승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판단은 추세적 반등이 나타나기는 조금 이르다, 업종보다는 일부 기업의 상승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PF 관련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마냥 강한 베팅을 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감한 매수가 이어지려면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기업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원가율 부진과 현금 흐름 악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보여야만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KB증권의 전략은 업종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최선호, GS건설을 관심주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개선되는 환경이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느냐 이고, 업종보다 먼저 더 강한 펀더멘털을 개선해줄 기업으로 현산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자체 사업 부지가 많아 최근 부동산 시장 개선이랑 아주 잘 매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산에 대해서는 추세적 상승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고 7월 중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약점이 뚜렷하지만 2023년, 2024년 분양 성과가 양호하여 업종 대비 원가율 개선 시점이 빠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산 최선호 GS건설 관심주로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건설업종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 반등 타이밍으로는 이르다는 판단인 거고, 업종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을 최선호, 그리고 GS건설을 관심종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넷마블 2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기존 54,000원에서 63,000원으로 16.7%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합니다. 2분기에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과 레이븐2의 흥행을 반영해서 2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을 고점으로 나온랩과 레이븐2의 매출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므로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합니다. 넷마블의 2분기 영업이익은 97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545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출시한 나온랩과 5월 29일 출시한 레이븐2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흥행을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온랩이나 레이븐2, 아스타연대기까지 2분기에 출시한 신작들은 MMORPG 장르 특성상 모바일보다는 PC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 비중이 높습니다. 자체 런처를 사용하고 있는 PC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비중이 축소되어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PC 비중의 확대를 견인했던 나온랩과 레이븐2, 아스달연대의 매출이 급격히 하향 안정화되면서 3분기부터는 마진 개선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들은 장르나 IP 특성상 2분기 출시작들만큼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을 기대하려면 내년 발매 예정인 7대제 오리진의 출시일 공개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0일 CJ E&M이 보유하고 있던 넷마블 지분 5%에 대해 PRS 계약을 체결하면서 CJ E&M은 약 2,5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넷마블 지분율이 16.8%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CJ E&M의 단기 차입금은 약 1조 원 수준이고 티빙과 웨이브 합병 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CJ 라이브시티 사업 협약 해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CJ E&M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관련해서 넷마블의 오버행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54,000원에서 6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이죠. 지오소프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겸 의원입니다. 네, 지오소프트는 새벽 배송 플랫폼인 자회사 오아시스가 사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오아시스는 프리미엄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주로 취급하고 자체 PB 상품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생산자 직소싱 유통 방식을 통해 중간 유통 마진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451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1분기에 이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하는 것인데요. 실적 성장 본격화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아시스 마켓의 재고 관리, 판관비 효율화, 생산자 직소싱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이 강점으로 재차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전 자료를 통해서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로 불황형 소비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온라인 식품 시장 성장률이 1월부터 5월 평균
전년 대비 28.3% 증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오프라인 식품 성장률은 6.4%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오프라인 대비 4.4배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식품 가격의 상승이 동반되는 것이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하반기 역시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중에 도입 예정인 자체 개발 인공지능 무인 결제 시스템에 관심이 필요한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유수당 포함하면 약 12,000원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 결제 시스템은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컨베이너 벨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바코드나 QR 코드 없이 360도 AI 카메라가 제품을 확인해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 그리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의 큰 관심이 예상이 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11번가 인수 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사의 간극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M&A 관련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